오늘은 어디 들어갈 거냐면요. 음, 페이지 161쪽. 페이지 161쪽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뭐 들어갔냐면은요. 자,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규칙 1.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들어갔고요. 이번에도 좀 맥락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61쪽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 예방법이라고 나와요.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 예방법. 루즈벨트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이었을 때, 모든 경우에서 75% 정도만 오를 수 있다면 자신이 바라는 최고의 기대치에 달한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의 기대치가 그 정도라면 75%라면 당신과 나는 어느 정도겠는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55% 정도만 옳다고 확신할 수 있어도 당신은 월스트리트로 가서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벌고 요트를 사고 꿈에 그리던 여성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자, 55% 옳다는 확신이 없다면 읽어볼게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자, 우리는요, 사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눈으로 욕하는 경우 많잖아요. 눈빛으로. 그쵸? 말은 하지 않지만 온갖 눈빛으로, 아, 눈으로 욕하고 있네?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쵸? 어, 억양으로, 표정으로, 제스처로, 눈빛으로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전할 수는 있대요. 하지만 그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별표, 절대로 아니다. 누군가를 틀렸다고 얘기를 해서 꼭 말로 아니고 눈빛이나 억양으로 전달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 사람의 지성, 판단력, 자부심, 자존심의 일격을 날린 거래요. 자존심을 그냥 무너뜨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일격을 받아치고 싶을 뿐 그 일격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 줄, 이미 당신은 그의 감정을 다치게 했기 때문이다. 그의 감정을 다치게 했기 때문이다. 162쪽. 절대로 이런 말로 시작하지 말래요. 지금부터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말하는 거랑 똑같냐면 저는 당신보다 똑똑합니다. 이런저런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상대방한테는 도전이고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아무리 우호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란 어렵대요. 그러니까 왜 스스로 더 힘든 처지에 밀어넣냐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증명을 해요. 섬세하고 재치 있게 증명해서 당신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래요. 자, 그래서 큰 따옴표 두 개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가능하면 다른 사람보다 현명해져라.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는 말아라.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지금은 살림만 하시는데 이제 살림만 계속 원래 하시다가 이제 결혼하고 살림만 하시다가 뭐 집안에 사정이 뭐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그 논술 학원을 운영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직접 가르치지는 않고 선생님들을 관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을 관리를 하셨는데 굉장히 작은 그런 지점이었는데 막 전국에서 1 등하고 막 이랬었어요. 엄마가 사람 관리를 엄청 잘하셨던 거죠. 근데 늘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뭔가를 얘기하고 싶으면 그 사람은 이미 절대로 지적당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그냥 칭찬 그 사람이 느꼈을 때는 칭찬인 것 같은데
뒤돌아섰을 때, 나 지적당했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 생각이 조금 났었어요. 상대방이 지적당한다라는 거를 몰라요. 뭐 지적을 하지도 사실은 않은 거죠. 되게 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 스스로가 뭔가 내가 이거를 고쳐야겠다라든지 이거는 내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지는 않으셨겠지만 좀 내면의 지혜 같은 게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맨 마지막 단락 보세요. 데일 카네기가 20년 전 믿었던 것 중에 지금까지 믿는 것은 거의 없대요, 자기가. 왜냐하면 물론 구구단은 예외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을 읽으면서 구구단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학에 대한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의 상식을 벗어났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훨씬 벗어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과학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조차도 '그게 과연 사실일까?'라고 믿는 이 시절에 어 확신으로 가득 찬 건 어리석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쵸? 데일 카네기가 예전에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근데 이제는 아니래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줄글게요.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데일 카네기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자,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만큼 현명한 사람조차도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해봐야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 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다는 말을 그만두기로 했다. 많은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옳다, 당신들 틀렸다, 이 말할 자격 우린 없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100% 틀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틀린 말을 한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말해보래요. 여기는 쭉 읽어볼게요. 글쎄요. 자, 보세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자주 틀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틀렸다면 바로잡고 싶어요. 사실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말해보라는 거죠. 이 말은 정말 효과가 있대요. 저도 틀릴 수 있죠. 자주 틀려요. 사실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그쵸? 음. 제라드 같은 경우에 저 신랑이 어떤 말을 되게 많이 하냐면 무슨 말을 하다가 I might be wrong. 항상 그래. 그 조동사 might 있잖아요. M-I-G-H-T? 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I might be wrong.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나 틀릴 수도 있어. 그쵸? I might be wrong.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현명한 것 같아요. 자, 맨 마지막 달라 볼게요. 끝에서 세 번째 줄.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마주치지 않게 될 거래요. 모든 논쟁은 중단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처럼 공정하고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역시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 수도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분명히 틀렸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 틀렸어." 이 말을 퉁명스럽게 한번 말해 본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뉴욕의 젊은 변호사 S 씨는요. 대법원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했대요. 논쟁을 오가는 중에 대법원 판사가 "회사법에서 공소시효는 6 년이지 않소?"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 S씨가 잠깐 말을 멈추고 판사를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무뚝뚝하게 말했대요. "판사님, 회사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법정이 싸늘해진 거죠. 분위기도 싸늘해졌대요. 그리고 변호사 말이 옳았대요. 판사님이 틀렸고. 자, 그런데 판사가 자기한테 우호적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변호사가 그 어떤 때보다 훌륭한 변론을 했대요.
그렇지만 판사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학식이 많고 유명한 사람한테 대놓고 틀렸다고 말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논리적인 사람은 많지 않대요. 마지막 단락이에요. 우리들 대부분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편견과 시기심, 의심, 두려움, 질투, 자부심으로 엉망인 상태다.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나 자기 머리 스타일, 공산주의 혹은 영화배우 클락 케이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바꾸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이 그들에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면 다음 글을 아침 먹기 전에 매일 무릎에 놓고 읽으래요. 하비 로빈슨이라는 교수의 정신의 형성에 나오는 말이래요. 조금 길기는 한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길기는 해요. 근데 좋은 말들이더라고요. 때로 우리는 어떤 저항감 없이 심각한 감정에 동의 없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 틀렸다고 지적하면 그러한 비난에 분개하고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게 굳어버린다. 우리의 믿음은 별 생각 없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누군가 그러한 믿음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과도한 열정으로 가득 찬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이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여기는 것이다. 자, 인간사에서 나의, 그러니까 my가 되겠죠? 영어로? 이제 my라고 나왔을 거야. my라는 소소한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지혜에 이르는 첫걸음이래요. 나의 저녁, my dinner, my dog, my house, my father. 그쵸? my country, my God, 다 my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쭉 내려가 볼게요. 화성 운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에픽테토스에 대한 우리의 발음이, 해열 진통제인 살리신이 가진 의학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고대 아카드 왕조의 시조인 사르곤 1세의 통치 기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뭐 어떤 거에 관해서든지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분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이라고 익숙하게 믿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믿고 싶어 한다. 따라서 어떤 이가 우리의 가설에 대해 어떤 의심이라도 제기하면 우리는 붕괴하며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변명거리를 찾는다. 그 결과 우리의 합리성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미 믿어왔던 것을 계속 믿기 위한 주장을 찾아내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이든 아니든 음, 뭔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우리 자신이 돼 버리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패러다임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전받는 순간 약간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도전을 받고 거부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좀 잘 생각해야 될 거 저도 되게 반성 많이 했거든요. 자, 166쪽 가볼게요. 자, 한 번은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용해서 집에 커튼을 만든 적이 있대요. 근데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기계가 엄청 비쌌나 봐요. 커튼을 바꿨는데 엄청 비쌌나 봐요. 그런데 며칠 후 친구 한 명이 와서 커튼을 봤대요. 그러더니 친구가 가격을 보여줬나 봐요. 데이 카네기가 이렇게 가격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야, 씨, 제대로 바가지 썼네. 아유, 끔찍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고 커튼이 비쌌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 친구가 사실을 말했죠. 자, 그런데 그때 왜 나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와 너무 비싸다." 그러면 갑자기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야 비쌀수록 쟤같이 하는 거야. 어? 싼 가격으로 품질 좋은 거랑 예술적 취향을 둘 다 잡을 수 있어?" 뭐 이렇게 갑자기 막 내 커튼을 두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남편을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을 욕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또 내 남편을 두둔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약간 그런 심리인 거죠.
다음날 또 다른 친구가 왔대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커튼 너무 예쁘다. 막 감탄하고 열의에 가득 찬 자신도 이렇게 멋진 커튼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또 본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진짜 감당하기 너무 힘든 가격이었어.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아, 이런 거 주문하지 말 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약간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초대할 때, 아, 남편 아무리 대기업 다녀도 노후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라도, 아니야, 괜찮아. 우리 남편 잘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우, 남편이 대기업 다니니까 노후 걱정은 없겠다. 부럽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우리도 똑같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상황은 똑같지만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리액션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호레이스 그릴라라는 사람이요. 남북전쟁 중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편집자였대요. 그리고 이분은요, 링컨의 정책에 격렬하게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링컨이 부스 총탄에 쓰러진 날에도 잔혹하고 격렬하고 빈정대고 악의적인 글을 썼대요. 자, 그런데 어때요? 그 격렬한 비판이 링컨으로 하여금 생각을 바꿔 이 편집자 그릴리와 같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이나 비판은 절대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대요. 벤자민 플랭클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벤자민 플랭클린은 시간을 다루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성격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훌륭한 제안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서전을 읽어보면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자, 끝에서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벤자민 플랭클린이 실수나 저지르고 다니는 젊은이였던 어느 날 퀘이커교 신다였던 오랜 친구 한 명이 굉장히 날카로운 진실을 들려줬대요. 벤자민, 너는 구제불능이야. 내 의견에는 너와 다른 사람들 모두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 네 의견은 다른 사람들 형편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네 의견에 관심이 없지? 네 친구들은 네가 없을 때 더 즐거워해. 너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을 붙이려 들지 않는 걸 알잖아. 정말이야. 아무도 그러려 들지 않아. 그러려고 해봐야 결국 불편하고 힘든 일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 너는 아마도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상은 알지 못하게 될 거야.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란 참 보잘것없는데도 말이지. 와, 엄청 신랄하게 얘기했다. 그쵸? 날카로운 진실을 이렇게 들려줬대요. 근데 데일 카네기가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비판을 받아들였대요. 이 비판을 받아들였대요. 왜냐하면 벤자민 플랭클린은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었고 충분히 현명한 사람이어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그리고 또 본인이 실패와 사회적 파멸로 치닫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방향을 전환해서 어 자기 자신의 당장 그 무례하고 고집 부리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대요. 바꾸기로 했대요. 그전에는 굉장히 이 친구가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무례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큰 땅한표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행동과 말을 삼가기로 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말들도 삼가기로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확실히 의심의 여지 없이 야, 내 말이 확실히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막 언어를 바꿨대요. 뭐라고 바꿨냐면요. 줄거 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아,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라도 "당신 틀렸어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반박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예전엔 그게 즐거웠는데 그 즐거움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그만뒀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는 그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꺼냈고, 그런 뒤 이 경우에 "내가 보기엔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언어를 바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대화는 좀 더 즐겁게 이어지고요. 의견을 제시하면 겸손한 태도를 취했더니 사람들은 그 의견을 좀 더 쉽게 반박 없이 들어줬대요. 내가 잘못했을 때도 예전보다 덜 창피했대요. 그리고 우연히 올바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편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달락 끝에서 네 번째 줄.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벤자민 프랭클린 말이에요. "유창하게 말한 적도 없고 단어를 선택하는데도 자주 망설였으며 올바른 단어를 낱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태도 덕분에 어 요지를 그런 대로 잘 전달할 수 있었대요. 그렇다라면 이 프랭클린의 이 방법이 비즈니스에도 효과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예를 한번 볼게요. 자, FJ 마호니라는 이 이제 석유 관련 특수 장비를 파는 사람이 있었대요. 어떤 고객한테 주문을 받은 거죠. 설계도도 제출했고 승인까지 받고 장비도 제작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 고객이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친구들이 "야, 너 속아서 산 거야. 이거 너무 비싸. 야,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인제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말에 인제 귀가 팔랑거린 거예요. 그래서 70 페이지, 170 페이지 세 번째 줄. 친구들의 걱정 때문에 그는 조바심이 났고요. 그 구매자가 마오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장비를 이제 못 산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오니가 그랬대요. 어 그러니까 마오니 입장에서는 장비도 여러 번 체크했고 우리 회사가 옳다는 거 확신이 있었죠. 이제 구매자들과 친구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구매자를 만나러 갔대요. 그랬더니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그 구매를 하려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흥분해 가지고 막 거의 주먹을 휘두르면서 이 마오니가 만든 장비를 막 비난하고는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마오니가 침착하게, 침착하게 세 번째 단락, "저는 침착하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구매자죠.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자격이 있으시죠. 하지만 누군가 책임은 져야 합니다. 혹 고객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설계도를 주세요. 이 일을 하는데 이미 2,000달러를 썼지만 그건 잊어버리기로 하죠. 원하신다면 2,000달러를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 그 책임은 고객님이 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걸 굉장히 침착하게 얘기를 했겠죠? 구매자는 이미 평정을 찾고 있었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게 옳지 않다면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결국에는 당연히 마오니가 옳았고 주문을 했다라는 거죠. 두 건의 주문을 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자, 이 사람이 마오니를 모욕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막 그랬을 때 순간 이렇게 맞받아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 말을 받아치고 변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자제력을 동원해야 됐대요. 정말 많이 참았대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도움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신이 틀렸어요."라고 언쟁을 시작했다면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갈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원한, 재정적인 손실까지 어 잃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네요. 음.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이 예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경험한 적이 있는 일반적인 경험이래요. 일반적인 경험이라 목재 회사 어떤 크롤리라는 사람이 어떤 뉴욕에 있는 목재 회사의 판매원이래요. 그리고 크롤리는요, 수년 동안 냉정한 목재 검사관들의 잘못을 지적해 왔대요. 그러니까 목재가 이게 좋은 목재인지 별로 안 좋은 목재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목재 검사관들의 잘못을 늘 지적해 왔대요. 자, 그런데
끝에서 세 번째 줄, 크롤리스는 자신이 논쟁에서 이길 때마다 회사가 수천 달러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크롤리스가 이 카네기 강의를 듣고 논쟁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실천을 한번 해본 거죠. 172쪽. 자, 어느 날 사무실에 전화가 왔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사람이 자신의 공장에 실어온 목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재 하차 작업 중단했으니 당장 와서 목재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목재 검사관이 목재가 그 나무가 55%가 불량률이 55%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공장으로 당장 갔대요. 어떻게 할까 막 궁리를 하면서 보통의 상황이라면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가는 거죠. 자기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목재 검사관의 네, 그 등급 평가 규칙을 말해주고 당신 잘못했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하지만 수업 중에 배운 원리를 적용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공장에 도착을 해봤더니 이 구매 담당 직원이랑 목재 검사관이 되게 기분이 상해 보이더래요. 금방이라도 말싸움하고 막 싸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 목재 검사관이 그때 도착한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꾹꾹꾹꾹 마음을 눌러 안고 천천히 질문하면서 지켜보면서 왜 저 나무에 만족스럽지 않은지 계속 이렇게 차분하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검사관이 틀렸다는 말은 암시조차 주지 않았대요. 173쪽.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가지고 자, 중간쯤에 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친근하고 협조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물건을 던질 때마다 계속 동의를 해주다 보니 점점 검사관의 냉정함은 풀어지고 긴장감은 눈이 녹고 그리고 이따금씩 제가 세심하게 배려하며 던진 말들로 인해서 마음속에는 자신이 불량품이라고 했던 물건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 단락 태도가 바뀌었대요. 결국은 자신이 이 나무, 백송, 이 나무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고 인정하고 이제는 목재를 내릴 때마다 제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자, 174쪽. 그래서 결국에는 나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수령했고 대금을 모두 받았대요. 자, 174쪽 중간쯤에 어,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래요. 이미 19세기 전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대. 예수가 말했다. 마태복음에 나온대요. 너와 다투는 사람과 급히 화해하라. 급히 화해하라.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별표 여러분들. 고객이나 배우자, 입장이 다른 상대방과 논쟁하려 들지 말아라. 그가 틀렸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를 흥분시키지 말아라. 이제 별표 5개. 사람을 다루는 수완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을 다루는 수완이 필요해요. 사람을 다루는 수완이 필요하다. 별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돼가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수완이 우리는 필요해요. 아셨죠? 자,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가 태어나기 2200년 전에 이미 이집트 왕 악토이는 아들에게 현명한 충고를 했대요. 큰 따옴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래야 얻을 게 있을 것이다. 규칙 2.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show, 보여주래. respect, 존경을 보여줘라. for the other man's opinions,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man은 여기서 남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겠죠? 사람들의 의견에 존중을 보여주래요. Never tell a man he is wrong. 절대 말하지 말래요. 그가 틀렸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우리 이거 꼭 한번 실천하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 의견 존중하고요. 절대 틀렸다고 말하지 말기. 자, 여기까지 할게요.